최근 한국 세관 단속에 걸리는 미국발 대마 간식은 하루 4건 이상으로 한 달이면 120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승용차에 1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세부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뉴욕 및 뉴저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50피트 이상 먼 곳에서 최소 85데시벨에 도달하면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돼 사진을 촬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남녀 고용 격차가 줄어든 가운데 소득 격차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18%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변호사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고인 척 119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총 38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최근 한국 세관 단속에 걸리는 미국발 대마 간식은 하루 4건 이상으로 한 달이면 120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대마 합법화로 한인들도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한국으로 반출 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관세청 마약조사과 국제조사부에 따르면 미국발 대마 식품이 하루 4건 이상, 한 달에 120건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편 배송 등의 형태로도 대마 젤리 등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우 맨하탄 차이나타운과 밀접해 있는 커널 스트릿의 대마 판매점들은 접근이 쉽고 21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입장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대마 매장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대마 젤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에게 인기가 높은 대마 젤리는 3가지로 유포리아, 엑스터시 등의 자극적인 이름으로 33달러부터 40달러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일반 젤리와 구분도 어렵습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운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배달을 권하며 도서관, 카페, 식당 등에서 제품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대마 간식을 소지, 반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 관세청은 뉴욕에서 대마 젤리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관세청 마약 밀수 동향 파악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과 공조해 매장 출입국 기록, 즉 구매자 리스트 공유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식 관세청 조사국 과장은 미국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한국에 대마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위반이라며 간식 형태이더라도 소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튼 교통혼잡세가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승용차에 대해서는 1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뉴욕 및 뉴저지 의원들이 맨하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혼잡세 시행이 뉴욕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년 봄부터 시행될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라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담금 15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뉴저지주 의원들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인해 맨해튼 출퇴근 근로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5선거구 조지가 타이머 하원 의원 및 뉴욕 17선거구 마이클 룰러 하원 의원이 어제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레스토랑 앞에서 교통혼잡세가 맨해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맨해튼은 사람이 붐벼야 경제가 발전하는 도시라며 하지만 트럭과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함께 발언한 한 레스토랑 업주는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식자재 운반 트럭에 대해서도 비용이 부과되면서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와 뉴욕 뉴저지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승용차 대상 교통혼잡세를 15달러로 확정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되려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습니다. 이처럼 뉴욕시가 소음 공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소음 공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는 50피트 이상 먼 곳에서 최소 85데시벨에 도달하면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돼 사진을 촬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소음 카메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는 것에 기인해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소음 공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벌금 고지서가 발급되게 하는 형식으로 현재 주에서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파워스 의원은 소음 공해로 불만이 늘어나는데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소음 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5개 보로에 카메라 최소 5대가 설치됩니다. 첫 위반에는 벌금 $800이지만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가 부과됩니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맨하탄, 브루클린 일대에 소음 카메라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음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조례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남녀 고용 격차가 줄어든 가운데 이 격차는 특히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한 노동 참여가 증가했고 이에 소득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공정성장 지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약 11%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초의 13%보다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격차 역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18%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연의 관할 지역인 뉴욕, 뉴저지 북부, 커네티컷 남서부의 고용 격차는 약 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득 격차는 15에서 20% 범위에 머물러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뉴욕연은 여성,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이전에 비해 재택근무를 활용한 노동 참여가 증가했고 이에 소득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테크, 금융 등 많은 업계가 직원들의 오피스 복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근 감소한 고용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뉴욕 일원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여성이 많아 고용 격차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었다며 최근 월스트리트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고용 격차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경찰 등 공공부문에서는 여전히 여성 채용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작년 고용한 여성 경찰관은 총 174명으로 전체 5.6%에 불과한데 가장 최근 통계인 6.9%를 밑돌았습니다. 이를 두고 성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돼 현재 법무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대형 러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고인 척 9.11에 신고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젯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후 집을 나갔던 남성은 딸과 함께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 불화를 겪어 별거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5cm 길이의 금속 재질의 막대를 아내에게 휘둘렀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고양이와 놀아주려 만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여성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둔기 폭행뿐 아니라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 겁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고 약동물 검사를 시행하는 등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한국 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인 남성은 사건 직후 다니던 유명 로펌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남성의 동선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에도 나섰지만 사전 계획 범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이 38건이나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총격범을 제외한 피해자만 모두 197명이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는 지난해로 총 36건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중 쇼핑몰이나 파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에 그쳤고 대다수는 주택이나 보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 피해자는 모두 197명이었으며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은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9건은 별거한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이 범인이었으며 이웃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사건도 최소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P통신과 USA Today, 노스이스턴 대학이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해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45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까지 연평균 20건대 전후에 머물렀던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9년에 3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2020년에는 21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토머스 앱트 교수는 총기 난사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형사 및 행정법학 전문가 제임스 앨런 폭스 교수는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람의 수는 4만 8천여 명이며 이 중 54%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류 언론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충동을 보여왔으며 그의 정책 운용은 이제 더욱 정교해지고 그를 견제할 완충 장치도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선되면 법무부를 이용해 정적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는 독재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내용을 담은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가 박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야당이 이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독재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 잡지 디 애틀란타는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이민, 시민법, 법무부, 기후 등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시리즈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 권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개최됩니다. 주민공청회는 내년 6월 30일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 권한 만기를 앞두고 뉴욕시의 주요 학사 일정과 교육 정책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토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 리우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시장의 교육 통제 권한 제도가 효과적인지 심도 있게 살펴볼 때가 왔다며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이해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에 꼭 참여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오는 18일 저녁 6시부터 자마이카 토머스 에디슨 기술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인 2019년에서 2021년 미 중위 가구의 순자산은 30% 증가해 16만 6,900달러에 달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주택 가격이 치솟고 봉쇄로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들자 저축을 늘렸기 때문인데 인종별로는 아시안 가구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가구의 순자산은 2021년 32만 900달러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습니다. 백인 가구는 23% 증가한 25만 4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가구의 2021년 말 순자산은 각각 4만 8,700달러, 2만 7,100달러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브롱스의 사운드뷰 구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10층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관 78명이 출동했으며 화재의 원인은 전기자전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뉴욕시 브루클린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FDNY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93명 중 17명이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최근 예산 삭감을 발표해 소방 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새로운 화재 원인으로 최근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